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근경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사실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배우가 티모시 샬라메인데요. 그가 영화 미스 스티븐스의 우수에 찬 고등학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관심을 갖게 되는 선생님 레이첼이 이 책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세요. 그런데 그 선생님을 향해서 티모시는 2번인가 물어봐요. 이 개츠비의 결말이 어떠냐고. 아마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그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위대한 개츠비처럼 모든 것을 쏟아놓는 순수한 사랑만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계여서일 것 같습니다. 아무튼 Call Me By Your Name에 이어 미스 스티븐스도 되게 좋은 영화였기 때문에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이 위대한 개츠비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보면 개츠비는 1차 세계대전 참전 전에 만났던 첫사랑 데이지를 되찾기 위해서 부자가 된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1920년대 미국이 배경이 되고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검은 돈을 끌어모으는, 그래서 개츠비는 갑부가 됩니다. 한편 데이지는 바람피는 남편을 두고 시들어가고 있었어요. 개츠비는 그녀를 찾아요. 그리고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맞추고 그녀도 나를 사랑하고 있을 거야. 그리고 내게 돌아올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책의 결말은 순수하게 그지없는 개츠비를 배신합니다. 뺑소니 사건의 범인인 데이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다음에 데이지의 남편이 바람폈던 그 여인의 남편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도 바로 개츠비입니다. 개츠비의 마지막 순간은 너무나 비참했죠. 데이지는 바람은 폈지만 견고한 부의 소유자인 남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개츠비의 순수한 사랑의 화살은 왜 데이지를 향했을까요? 그는 홀로 위대했습니다. 만약에 함께 했다면 이렇게 위대할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위대한 개츠비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특별히 엔딩 부분을 읽어보려고 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출판사 책 만드는 집 버전입니다. 2년이 지난 지금, 그날의 나머지 시간들과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날의 광경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단지 경찰과 카메라맨, 신문기자들이 개츠비의 집 대문을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렸던 기억밖에 없다. 앞문에는 밧줄이 쳐졌고 그 옆에서 경찰이 구경꾼들을 내몰고 있었는데 아이들은 곧 우리 집 뜰을 가로지르면 바로 개츠비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고 몰래 들어와서는 입을 떡 벌린 채 수영장 부근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또 누군지 모르지만 형사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날 오후 윌슨의 시체 옆에 웅크리고 앉아 단호한 태도로 미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 권위 있는 그의 음성은 다음날 조간신문에 단서를 주게 되었다. 대부분의 보도들은 악몽과 같은 것이었다. 괴이한 상황 위주였으며 너무 자극적이어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었다. 진술 조서에서 미카엘리스의 증언으로 윌슨이 자신이 부인에게 정부가 있다고 의심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을 때 나는 그 사건의 자초지종이 곧 음탕한
풍자문으로 신문지상을 장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캐서린은 뭔가 할 말이 있을 텐데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관해서는 놀랄 만큼 자제심을 보였다. 고쳐 그린 눈썹 아래 결연한 눈빛으로 검시관을 똑바로 쳐다보며 언니는 개츠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으며 결혼 생활은 원만했고 또 결코 부정한 짓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을 맹세했다. 그녀는 자신의 말에 확신이 있었고 한간의 소문에 참을 수 없다는 듯 울음을 터뜨려 버렸다. 윌슨은 너무 피탄에 빠진 나머지 미쳐버린 남자로 되어버렸고 사건은 그저 치정에 얽힌 사고 정도로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사건은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는 모두 진실에서 멀리 동떨어진 것으로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있었다. 생각해보니 나는 항상 개츠비 편이었다. 그런데 오로지 나 혼자만 그랬다. 그때 그 사건을 전화로 웨스트에그 시내에 알렸더니 곧 그와 관련된 온갖 억측이나 실질적인 질문들이 나에게 쏟아졌다. 처음에는 놀라서 망설였지만 그의 시체가 집안에 누운 채 움직이지도 않고 호흡도 멈추고 침묵하고 있는 그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점점 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결국 누구나 갖게 마련인 그 강한 호기심조차 가진 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개츠비가 발견되고 30분쯤 지나서 베이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본능적으로 아무 주저 없이 전화를 한 것이다. 그런데 그녀와 톰은 그날 오후 외출해버리고 없었다. 게다가 여행 가방까지 들고 나갔다고 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나요? 네. 언제 돌아온다는 말도 없었나요? 없었어요. 혹시 어디로 갔는지 짐작가는 데도 없나요? 어떻게 해야 연락이 닿죠? 모릅니다. 잘 모르겠어요. 나는 개츠비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오고 싶었다. 그가 누워있는 방에 가서 이렇게 말하며 안심시키고 싶었다. 개츠비, 자네를 위해 누군가 데려오겠어. 걱정 말게. 나만 믿고 있으면 돼. 누군가 데려올 테니. 메이어 울프심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 없었다. 집사가 브로드웨이에 있는 그의 사무실 주소를 가르쳐 주어서 안내를 통해 알아봤는데 내가 그 번호를 알아낸 것은 5시가 훨씬 지난 다음이라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한번 걸어주시겠어요? 3번이나 걸었어요. 아주 중대한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아무도 없는 게 아닐까요? 나는 응접실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공무집행을 하러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모두 스쳐 지나가는 방문객에 불과했다. 그들은 시트를 제치고 놀란 토끼 눈으로 개츠비를 보았고 개츠비는 줄기차게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봐 자네, 나를 위해 누군가를 데려와야 해. 힘껏 애써봐. 혼자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누군가 나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만 나는 그곳을 빠져나와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지 않은 그의 책상 서랍을 허둥지둥 뒤져보았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을 확실하게 들은 적은 없지만 서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단지 벽에 걸린 댕코디의 사진만이 잊혀진 거친 생활의 징표로서 방안을 내려다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울프심 앞으로 쓴 편지를 집사에게 들려 뉴욕으로 보냈다. 몇 가지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다음 기차로 와주었으면 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써놓고 보니 안 해도 될 부탁을 한 것 같았다. 신문을 봤다면 꼭 올 것이다. 그리고 곧
데이지도 전화를 할 것이다. 그러나 데이지의 전화도 울프심도 오지 않았다. 경찰과 카메라맨, 신문기자만 더 늘어났을 뿐이었다. 집사가 울프심의 답장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나는 개츠비와 함께 그들 모두를 미워하고 경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친애하는 캐로웨이 씨, 이것은 내 평생 가장 끔찍한 충격이어서 정말 믿어지지가 않소. 그 남자가 저지른 미친 짓에 대해 우리는 모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거요. 미안하지만 나는 지금 갈 수가 없소. 아주 중대한 일에 묶여서 지금 이런 일에 신경을 쓸 여유도 없소.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으면 에드거에게 편지로 알려주시오. 소식을 들으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쓰러질 것 같은 심정이요. 안녕히. 메이어 울프심. 그리고 짤막하게 밑에 덧붙였다. 장례식 일정과 그의 일을 알려주시오. 그의 가족에 대해선 전혀 아는 바가 없소. 그날 오후 전화벨이 울렸다. 시카고에서 온 장거리 전화라고 해서 분명 데이지로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런데 전화 목소리는 남자였고 가늘고 감이 멀었다. 나 슬래그리오. 네?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끔찍한 소식이죠. 내 전보 받았어? 아니요, 못 받았는데. 파크 녀석이 사고를 냈어. 그는 급히 말했다. 그가 카운터 너머로 채권을 건네주다가 붙잡힌 거요. 그들은 바로 5분 전에 번호를 알려주는 회람장을 뉴욕에서 받았어. 이 일로 뭔가 들은 것은 없어? 이런 시골에선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아, 여보세요? 나는 숨찬 목소리로 말을 가로막았다. 전 개츠비가 아닙니다. 개츠비는 죽었어요. 순간 상대방은 잠잠해졌고 오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절규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곧 뭐라고 투덜거리면서 전화가 끊어졌다. 헨리 씨 게츠라고 서명된 전보가 미네소타주의 어느 마을에서 날아온 것은 개츠비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다. 전보에는 곧 갈 테니 자기가 도착할 때까지 장례식을 연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전보를 친 사람은 개츠비의 아버지였다. 그는 근엄해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는 모습이었다. 아직 더운 기가 느껴지는 9월인데도 긴 싸구려 외투로 몸을 감싸고 있었다. 감정이 너무 격해졌는지 눈에서는 끊임없는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양손에 들고 있던 봉투와 우산을 받아들자 얼마 되지 않은 허연 턱수염을 계속 쓰다듬는 바람에 외투를 벗기느라 애를 먹었다.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우선 음악실로 데려가 의자에 앉히고 사람을 시켜 먹을 것을 가져오도록 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먹으려 하지 않았고 손을 가늘게 떨더니 우유를 엎지르고 말았다. 시카고 신문에서 보았소. 그는 말했다. 시카고 신문에서 보자마자 바로 출발한 거요. 어떻게 연락을 드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의 눈은 멍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할 텐데도 끊임없이 방안을 두리번거렸다. 미친놈이었어. 그는 말했다. 틀림없이 미쳤어. 커피 좀 드시겠어요? 내가 권했다. 아무것도 입에 대고 싶지 않아요. 이제 좀 괜찮소. 미스터 캐러웨이입니다. 그래요. 이제 괜찮아요. 지미는 어디에 있죠? 나는 그를 응접실로 데리고 갔다. 거기엔 그의 아들이 잠들어 있었다. 그를 아들 옆에 남겨두고 방을 나왔다. 몇몇 아이들이 계단을 올라와 방 안을 엿보다가
방금 도착한 사람이 개치비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주자 마지못해 돌아갔다. 잠시 후 개치비가 문을 열고 나왔다. 약간 벌어진 입술에 불그스레한 얼굴을 하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방울적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이미 죽음이란 것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였다. 그는 처음으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높고 화려한 거실과 큰 방들이 그곳에서 다른 방으로 이어져 있는 것을 보고는 비탄에 잠긴 눈가에 경이로움과 뿌듯함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부축해서 2층의 침실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가 코트와 조끼를 벗고 있을 때 나는 모든 절차를 당신이 올 때까지 연기해 두었다고 말했다. 어떻게 하실지 잘 몰라서요. 개치비 씨. 내 이름은 개치요. 개치 씨, 유해를 섭으로 가져갈 건가요? 그는 머리를 저었다. 지민은 언제나 동부를 더 좋아했죠. 동부에서 이런 자리까지 올라섰고 내 아들의 친구였나요? 미스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놈이었는데 나이는 어려도 여기가 빵빵했으니까. 그가 자신의 머리에 손을 갖다 대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있었으면 대단한 인물이 되었을 거요. 제임스 제이 힐 같은 사람 말이요. 나라를 건설하는 데 큰 역할을 했을 텐데. 나는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마음은 좋지 않았다. 그는 수놓은 침대 커버를 손으로 더듬어 그것을 벗기고 안으로 들어가 꼿꼿이 누웠다. 그리고 곧 잠이 들었다. 그날 밤 또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왔는데 잔뜩 겁에 질린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이쪽이 누구인지부터 물어보았다. 닉 캐러웨이라고 합니다. 내가 말했다. 안심하는 것 같았다. 나는 클립 스프링거예요. 나도 역시 마음이 놓였다. 개치비의 무덤에 같이 갈 또 한 사람의 친구가 생겼구나 하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신문에 부고를 내서 구경꾼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두세 명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좀처럼 찾기가 힘들었다. 장례식은 내일입니다. 나는 말했다. 3시에 여기 집에서 합니다. 올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도 전해주세요. 그러고 말고요. 그는 큰 소리로 빠르게 말했다. 아무도 만날 것 같진 않지만 만나면 얘기하죠. 그의 말투가 좀 의심스러웠다. 물론 클립 스프링거 씨는 오시겠죠? 그래요. 어떻게든 가도록 해보죠. 그런데 내가 전화를 한 건 잠깐만요. 하고 나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꼭 오시겠다는 말씀이시겠죠? 사실은 말입니다. 여기 그리니치에 몇 사람하고 같이 머물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내일 나와 같이 어딜 가고 싶어요. 어디 놀러 가거나 그럴 계획이었거든요. 물론 될 수 있는 대로 빠져나오도록 해보겠지만 나는 참을 수가 없어서 그만 흥! 하는 콧소리를 내뱉고 말았는데 그것을 들었는지 그가 신경질적으로 얘기를 계속했다. 내가 전화한 건 거기에 신발을 놓고 와서 그래요. 집사를 시켜 보내달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군요. 테니스 신발인데. 그게 없으면 곤란해요. 여기 주소는 BF. 나는 다음 말은 듣지 않았다. 그리고 바로 수화기를 놓아버렸다. 그 다음 일로 나는 개치비에게 면목이 없어졌다. 내가 전화를 한 어떤 남자가 개치비는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는 투로 말을 한 것이다. 어쨌거나
내가 잘못한 일이었다. 그 남자는 개치비가 대접하는 술을 퍼마시고 그 술기운에 개치비를 제일 신랄하게 비웃던 패거리였기 때문이다. 그런 인간이라는 것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는데 그만 전화를 하고 만 것이다. 장례식 날 아침 울프심을 만나러 뉴욕으로 갔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달리 연락을 취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보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밀고 들어간 문에는 스와트카 주식회사라고 쓰여 있었다. 처음에는 그 안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실례합니다 하고 대여섯 번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러자 칸막이 뒤편에서 둘이서 말다툼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얼마 있다가 한 예쁘장한 유태인 여자가 안쪽 문간에 나타나서 저기에 찬 검은 눈동자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아무도 없어요. 그녀가 말했다. 울프심 씨는 시카고에 가셨어요. 아무도 없다는 건 거짓말임이 분명했다. 누군가 안에서 휘파람으로 음정도 안 맞는 로자리오를 불고 있었기 때문이다. 니 캐러웨이라는 사람인데 만나고 싶다고 좀 전해주세요. 지금 시카고에서 불러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그때 문 뒤편에서 스텔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 울프심의 목소리였다. 이름을 써서 책상 위에 놓아둬요. 그녀는 서둘러 말했다. 돌아오면 전해드릴게요. 하지만 저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녀는 내게로 한 발자국 바짝 다가오더니 화가 난 듯이 양손을 허리에 대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당신네 같은 애송이들은 항상 여기에 억지로 들어올 생각을 한단 말이야. 하고 그녀는 소리를 치기 시작했다. 나는 이제 당신들의 그런 태도에 질렸어. 내가 시카고에 있다고 하면 시카고에 있는 거예요. 나는 개치비의 이름을 댔다. 어머! 그녀는 표정이 바뀌었다. 잠깐 이름이 뭐라고 했죠? 그녀는 문 뒤로 사라졌다. 곧이어 울프심이 근엄하게 문간에 서서 양손을 내밀었다. 그는 사무실로 나를 끌고 가서 정중한 목소리로 우리 모두에게 슬픈 일이라며 담배를 권했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는군. 그는 말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된 젊은 소령이었지. 군복엔 전쟁 때 받은 훈장들을 잔뜩 달고 있었어. 그런데 군복만 계속 입고 있더군. 옷을 살 돈이 없었던 거야. 43번가에 있는 와인 브랜러의 공개 도박장에 들어와서 일자리가 없는지 물어봤지. 그때 처음 만났어.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다더군. 이리 와서 나랑 같이 점심을 먹지? 하고 말했더니 30분 동안에 4달러치 이상이나 음식을 먹어 치우더군. 당신이 그를 일하도록 했나요? 나는 물었다. 시작하게 했냐고? 그래, 내가 그를 키웠지. 아, 백지 상태인 그를 길러낸 거야. 완전히 밑바닥부터 말이지. 용모도 번듯했고 괜찮은 젊은이라는 걸 곧 알아봤지. 옥스퍼드를 나왔다고 했을 때 쓸모가 있는 청년이라고 생각했어. 미제 향 군인회에 입회시켰는데 높은 자리를 맡았다고. 곧 나 대신 올바니에 가서 내 고객 일을 처리해 주기도 하고 우리는 무슨 일이건 그렇게 아주 사이가 좋았지. 그는 볼록한 두 손가락을 쳐들어 보였다. 항상 같이. 나는 그런 협력이 1919년 월드 시리즈 거래에 개치비도 개입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이제 그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잠시 후 나는 말했다. 당신이 제일 친한 친구였으니 장례식에 참석하겠죠? 나도 가고야 싶지. 그래요. 그럼 오세요. 그의 콧수염이 약간 떨렸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는데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그게 그럴 수가 없어.
이 일에 개입할 수가 없다고 하며 그는 말했다. 개입할 일은 없어요. 이미 다 끝난걸요. 사람이 살해당했을 때는 어쨌든 개입하고 싶지 않아. 사건을 그냥 구경만 하고 싶어.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어. 친구가 죽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놈들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지. 그런 짓이 감상적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그랬어. 체육까지 잔인할 정도로. 그는 그 나름대로 무언가 이유가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네는 대학을 나왔나? 벼랑간 그는 이렇게 물었다. 순간 전에 언급했던 그 거래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 것인가 생각했으나 그는 그냥 고개만 끄덕거리면서 악수를 할 뿐이었다. 친구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우정을 베푸는 걸 배우지 않겠나? 하고 그는 말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이든 놓아주는 것이 내 원칙이야. 사무실을 나오자 박근님이 어두워졌고 나는 가랑비를 맞으며 웨스트에그로 돌아왔다. 옷을 갈아입고 개치비의 집으로 가보니 개치비가 흥분한 상태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아들과 아들의 재산에 대한 뿌듯함에 한없이 들떠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었다. 지미가 나한테 사진을 보냈어. 그는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다. 자, 보게나. 이 집을 찍은 사진인데 사진 모서리가 찢어져 있었고 여러 사람이 만지작거려서 손때가 묻어 있었다. 그는 구석구석을 세세하게 열심히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였다. 자, 보게나. 그리고는 내 눈에 감탄의 빛이 나타났는지 어떤지를 엿보았다.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이 보여줘서 그런지 실제 자신이 서 있는 집보다도 사진 쪽에 더 실감을 느끼고 있는 듯 했다. 지미가 이걸 보내줬다네. 아주 근사한 사진이야. 어때? 잘 나왔지? 아주 좋군요. 최근에 개치비를 만난 일이 있으세요? 2년 전에 나를 보러 와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사주었어. 물론 지미가 가출했을 때는 앞이 막막했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다 이유가 있었더군. 자기 앞에 큰 미래가 있다는 걸 안 것이. 그는 사진을 집어넣는 것이 내키지 않는 듯 잠시 더 내 눈앞에서 어물어물했다. 이윽고 지갑을 닫고는 허폴롱 캐시디라는 너덜너덜해진 낡은 책을 주머니에서 꺼냈다. 이것 봐요. 이건 그 애가 어렸을 때 갖고 있었던 책이죠. 이걸 보면 잘 알 거요. 그는 뒷표지를 열고 내가 볼 수 있도록 책을 돌렸다. 책의 마지막 장에는 시간표라고 쓰여 있었는데 날짜는 1906년 9월 12일이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기상 오전 6시 아령 체조와 단벽 기어오르기 오전 6시 15분에서 6시 30분 정기학 공부 기타 오전 7시 15분에서 8시 15분 2일 오전 8시 30분에서 오후 4시 30분 야구와 스포츠 오후 4시 30분에서 5시 웅변술 자세 연습과 그 방법 오후 5시에서 6시 발명을 위한 연구 오후 7시에서 9시 결심 샤프터즈 또는 땡땡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 것. 땡땡은 무슨 단어인지 알아볼 수 없음. 금년 씹는 담배도 하지 말 것. 이틀에 한 번씩 목욕할 것. 일주일에 한 권씩 유익한 책이나 잡지를 읽을 것. 일주일에 $5씩 저축할 것. 부모님께 더 잘할 것. 우연히 이 책을 발견했죠. 개치비의 아버지는 말했다. 이걸 보면 알겠죠? 안 그래요? 지미는 반드시 출세할 생각이었어.
항상 이런 결심을 하고 다녔으니까 정신 수양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알겠죠.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대단했다오. 언젠가 나보고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길래 때려준 적도 있죠. 그는 책을 덮을 생각은 하지 않고 조목조목 큰 소리로 읽더니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그 항목들을 복사라도 해서 나 자신을 위해 써먹으면 좋을 텐데 하는 눈치였다. 3시가 조금 못되어 루터교 목사가 플러싱에서 도착하자 나는 무심결에 창밖을 내다보며 다른 차들이 왔는지 찾기 시작했다. 개츠비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다. 시간이 흐르고 하인들이 들어와서 거실에서 대기하자 그의 눈은 불안한 듯 깜빡거리기 시작했고 초조한 표정으로 비가 오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다. 목사도 자주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그래서 나는 목사를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 30분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짓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5시쯤 3대의 자동차 행렬이 묘지에 도착해서 문 옆에서 멈췄다. 빗줄기는 꽤 굵어지고 있었다. 제일 앞엔 비에 젖은 까만 연구차, 그 다음엔 게츠씨와 목사, 내가 탄 리무신, 조금 떨어져서 4-5명의 하인과 웨스트에그의 우편 배달부가 게츠비의 스테이션 외곤에 타고 있었다. 모두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문을 들어서서 묘지 안으로 걷기 시작할 때 갑자기 등 뒤에서 자동차 멎는 소리가 들리고 이윽고 누군가가 뒤에서 철벅철벅 소리를 내며 급하게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사람은 3개월 전 어느 날 밤 게츠비의 도서실에서 수많은 책에 경탄하고 있었던 올빼미 안경을 쓴 남자였다. 그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장례식을 알았는지, 아니 게츠비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왔는지 모르겠다. 그는 빗방울이 두꺼운 안경을 타고 흘러내리자 안경을 벗어 빗물을 닦은 후 게츠비의 무덤을 덮고 있던 천막이 거치는 것을 쳐다보았다. 나는 잠시 게츠비를 생각하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너무나 먼 곳으로 가 있었다. 다만 데이지가 조전도 보내지 않았고 꽃 한 송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득 생각났을 뿐이었다. 그렇다고 별로 원망스러운 기분도 들지 않았다. 비가 내리니 죽은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고 누군가 나지막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고 올빼미 눈을 한 남자가 우렁차게 아멘 했다. 우리들은 뿔뿔이 흩어져 빗속을 뚫고 차 있는 데까지 서둘러 갔다. 올빼미 눈의 남자가 문 옆에서 나에게 말을 걸었다. 집에 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가 말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말도 안 돼. 하며 그가 펄쩍 뛰었다. 괘씸한 사람들 같으니 수백 명이나 거기에 놀러 갔으면서. 그는 안경을 벗어서 안경알을 닦으며 말했다. 불쌍한 사람이로군. 내 머릿속에 아직도 떠오르는 생생한 기억 중에 하나는 예비학교 시절과 대학 시절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서부로 돌아올 때의 일이다. 시카고보다 멀리 가는 친구들은 12월의 어느 날 저녁 6시에 낡고 어둠침침한 유니언역에 모이곤 했다. 그리고 시카고에 사는 몇몇 친구들도 휴가의 즐거움에 마냥 들떠 서둘러 안녕을 고한다. 지금도 생생하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털 외투 차림의 여자애들, 얼어붙은 입김을 토하면서 제잘거리는 말소리들, 아는 사람을 보면 머리 위로 흔들어대던 손들. 너 오드웨이의 집에 가니? 허쉬의 집에 가니? 슐치의 집에 가니? 하면서 서로 물어보고 그러면서도 기다란 초록색 기차표를 장갑 낀 손에 꼭 쥐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입구 옆 선로에 자기 자신이 마치 크리스마스라도 되는 양 밝은 모습으로 서 있던 시카고, 밀워키, 세닌트폴 행의 누런 열차,
기차는 역을 빠져나와 겨울밤 속으로 돌진하기 시작하고 하얀 눈이 우리들의 눈 가까이에 확 펼쳐지면서 창가에 반짝이기 시작한다. 위스콘신의 작은 역들을 비추는 희미한 불빛들이 열차 옆을 스쳐가면 갑자기 대기 속에서 예리하고도 야생적인 기운이 느껴진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싸늘한 복도를 지나 좌석으로 돌아오면서 우리는 그 공기를 깊이 들어마시고 잠시 형용할 수 없는 이곳과의 일체감을 느끼다가 이내 그 공기 속으로 완전히 녹아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나의 중서부다. 밀밭이나 대초원, 소멸돼버린 스웨덴 사람들의 마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설레는 어린 마음으로 기다리던 귀성열차, 설이 내린 밤, 거리를 비추는 등불과 썰매의 종소리, 불 밝힌 창문 너머로 눈 위에 드리워지는 크리스마스 장식 꽃다발, 그림자를 말하는 것들이다. 나는 그 일부였으며 그 긴 겨울의 감촉에 약간 숙연해지기도 했다. 몇십 년에 걸쳐 여전히 가족들 이름으로 집을 부르는 그런 도시의 캐러웨이 가문에서 자란 것을 생각하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건 서부의 이야기다. 톰과 개츠비, 데이지와 조던, 그리고 나는 모두 서부 사람이다. 그 때문일 것이다. 모두 하나같이 공통적으로 어떤 결함이 있어서 동부의 생활에 완전히 적응할 수 없었던 것이리라. 동부를 몹시 동경하고 있었을 때도 또 오하이오 저편 따분하게 대자로 누워 부풀어 있는 서부 마을, 아이들과 노인들만 빼고 모두 시시콜콜하게 남의 일 캐기를 좋아하는 그 마을에 비해 동부 쪽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을 때, 그때조차도 나에게 있어서 동부는 여전히 뒤틀린 면을 갖고 있었다. 특히 웨스트 에그는 더 기괴한 꿈이 되어 나타났다. 엘 그레코가 그린 밤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았다. 평범한 집인가 생각하면 괴상한 수백 채의 집들이 하늘 아래 우물하게 늘어서 있었다. 광택 없는 달빛 아래에 웅크리고 있는 것이다. 그 앞에는 야회복을 입은 4명의 남자가 진지한 얼굴로 들것을 들고 가고 있었다. 들것에는 새 이브닝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고주망태가 되어 누워 있었다. 옆으로 축 늘어진 손에 낀 진주는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남자들은 모두 엄숙한 얼굴로 어떤 집에 들렀다. 그러나 집을 잘못 찾았는지 주인은 여자를 보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도 여자의 이름을 몰랐고 누구도 알려고 하지 않았다. 개츠비가 죽은 후 나를 매혹시켰던 동부는 그렇게 유령처럼 떠올랐고 내 눈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뒤틀려 있었다. 그래서 마른 나뭇잎을 태우는 연기가 파랗게 하늘로 올라갈 무렵, 줄에 걸린 젖은 빨래가 바람에 빳빳하게 마를 무렵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있었다. 귀찮고 내키지 않는 일로 그대로 방치해두는 편이 좋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다. 저 마음 좋은 듯 하면서도 무심한 바다가 내가 남기고 가는 쓰레기를 쓸어가 버리도록 두기는 싫었다. 나는 조던 베이커를 만나서 그동안 일어났던 일과 그 후 내가 경험한 일 등 많은 것을 얘기했다. 그녀는 커다란 의자에 기른 채 꼼짝도 않고 귀를 기울였다. 골프복 차림의 그녀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다고 생각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난다. 턱을 약간 거만하게 들었는데 머리카락은 가을 나뭇잎 색이었고 얼굴은 무릎 위에 놓은 손가락 없는 장갑과 같은 갈색 빛이었다. 내 말이 끝나자 그녀는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고 다른 남자와 약혼했다고 말했다. 정말일까? 하긴 그녀에게는 긍정의 뜻으로 머리만 끄덕이면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되어서 있기는 했다.
그래도 나는 깜짝 놀라는 척했다. 이 여자와 헤어지다니 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잠깐 생각했지만 곧 생각을 고치고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을 고했다. 어쨌든 당신은 날 버렸어요. 조던이 불썩 말했다. 전화로 날 버렸어요. 지금은 당신에 대해 아무런 미련도 없지만 새로운 경험이었죠. 그래서 잠시 정신이 아찔했어요. 우리는 악수를 했다. 참, 기억해요? 그녀는 덧붙였다. 언젠가 운전 문제로 얘기했던 그거. 글쎄,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이렇게 말했죠. 조심성 없는 운전사는 다른 조심성 없는 운전사를 만나기 전까지만 안전하다고. 그래요. 그런 운전사를 만난 거예요. 그렇죠? 제가 경솔했다는 말이에요. 당신에 대해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다니. 당신은 성실하고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당신의 감춰진 장점이라고 생각했죠. 나는 30살이에요. 내가 말했다. 5살이나 더 나이를 먹으면 자신에게 거짓말도 할 수 없고 그것이 명예라는 말도 못하죠.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화가 나서. 그래도 반쯤은 그녀를 사랑하면서 섭섭한 느낌을 가지고 나는 발길을 돌렸다. 10월 하순경 어느 날 오후 나는 우연히 톰을 만났다. 그는 활동적이고 도전적인 걸음걸이로 5번가를 지나며 내 앞을 걸어가고 있었다. 자신의 걸음을 방해하는 것과 싸우며 격퇴하듯이 양손을 몸에서 조금 앞으로 내밀고 눈길이 가는 대로 머리를 휙휙 돌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를 앞지르는 것을 피하려고 보조를 늦췄는데 도중에 그는 보석상의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눈살을 찌푸리며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쇼윈도로 나를 봤는지 갑자기 한 손을 내밀었다. 어떻게 된 거야, 니? 나랑은 악수도 하기 싫은가? 그래. 내가 자네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지 않나? 자네 돌았나니? 그는 놀라며 말했다. 자네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도무지 모르겠네. 톰! 자네 그날 오후 윌슨에게 뭐라고 말했나? 그가 입을 다문 채 뚫어지게 나를 쳐다보았기 때문에 행방이 묘연했던 그 시간에 대한 나의 추측이 옳았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몸을 돌려 걷기 시작했는데 그는 바로 뒤를 쫓아와 내 팔을 잡아당겼다.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야. 라고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우리가 외출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간에 나타났어. 없다고 말하려고 했지만 억지로 2층까지 쳐들어온 거야. 그는 제정신이 아니었어. 차 주인을 대지 않았으면 분명 나를 죽였을 거야. 주머니에서 권총을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어. 그는 꿀릴 게 없다는 태도로 말을 중단했다. 얘기한 게 뭐가 어떻다는 거지? 그 개칩이라는 놈 자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놈이 자네 눈을 멀게 했군. 마찬가지로 데이지 눈도 멀게 했어. 하지만 그 자식 겁도 없더군. 마치 개새끼를 치듯이 머트를 쳐놓고 차를 멈추지도 않았으니.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말밖에는. 하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나는 고통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나? 이봐, 내가 뉴욕의 아파트를 처분하러 갔을 때 그놈의 개가 먹던 비스킷 상자가 찬장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만 털썩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었다고. 정말 끔찍했어. 톰을 용서할 수도 좋아할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의 행위는 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정당한 것이었음을 알았다. 모든 것이 너무 경솔했고 혼돈스러웠다. 그들 톰과 데이지는 책임을 모르는 인간들이었다. 사물이든 사람이든 간에 산산조각을 내버리고는 그들의 돈 혹은 둘을 같이 있게 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그 속으로 숨어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들이 어질러 놓은 쓰레기를 다른 사람이 치우도록 만들었다.
나는 손을 내밀어 악수를 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나 자신이 바보라도 된 것 같았다. 마치 어린아이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윽고 내 촌스러운 깐깐함에서 영원히 벗어나 진주 목걸이를 사기 위해 아니면 그냥 커프스 단추를 샀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보석상 안으로 들어갔다. 내가 마을을 떠날 때도 여전히 개치비의 집은 비어 있었다. 잔디의 풀은 방갈로 집들 못지않게 지저분했다. 마을의 한 택시 운전사는 정문 앞을 지날 때마다 잠깐 멈춰서서 꼭 안을 손으로 가리켰다. 아마 사건이 있었던 날 밤 데이지와 개치비를 이스트에그까지 실어다 주었던 운전사의 모양이다. 그는 나름대로 온갖 상상을 동원해 이야기를 꾸며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듣고 싶지 않아서 기차에서 내려도 일부러 그의 차는 피했다. 토요일 밤은 주로 뉴욕에서 지내곤 했다. 옆집 정원에서 열렸던 그 현란한 파티가 너무나도 생생하여 오케스트라에 지칠 줄 모르는 음악소리, 웃음소리, 차도를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그곳에서 오랜만에 진짜 자동차 소리가 들려서 고개를 내밀어 보니 자동차 불빛이 현관의 계단 앞에서 멈춰 있었다. 그러나 나는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다. 아마 어딘가 먼 곳에 가 있다가 파티가 그친 줄도 모르고 들른 마지막 손님이리라. 떠나기 전날 밤 나는 짐을 싼 후에 자동차를 식료품점에 팔아버리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모순된 실패의 산물인 그의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다. 하얀 계단에는 아이들이 벽돌 조각으로 낙서한 욕설이 달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나는 낙서를 구둣바닥으로 비벼 지워버렸다. 그리고 해변 쪽으로 슬슬 걸어 내려가 모래 위에 두 다리를 뻗고 벌렁 드러누웠다. 해변가의 큰 저택들은 대부분 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불빛이라곤 바다 건너 연락선에 희미하게 움직이는 등불뿐이었다. 그리고 달이 더 멀어지면서 보잘것없는 집들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고 내 머릿속엔 오래전 네덜란드 선원들의 눈을 감탄하게 했던 옛섬, 싱싱한 초록빛 가슴과 같은 신대륙이 서서히 떠올랐다. 그 섬에 사라진 나무들, 개치비의 집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 나무들은 한때 인간의 온갖 꿈 중에서도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꿈을 귓가에 속삭였을 것이다. 한순간 인간은 이 대륙의 존재 앞에 넋을 잃고 숨을 죽였을 것이다. 역사상 가장 크고 가장 경이로운 것을 앞에 두고 상상도 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아름다운 속으로 저도 모르게 이끌려 갔으리라. 나는 거기에 앉아 옛 미지의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다가 개치비가 데이지의 집 부둣가에서 처음으로 그 푸른 불빛을 보았을 때 그 놀라움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았다. 그 파란 잔디까지 먼 길을 걸어왔고 이제 그의 꿈은 바로 코앞에 다가와 도저히 놓칠래야 놓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는 그 꿈이 이미 대륙의 어두운 평원이 밤하늘 아래 넘실거리는 도시 저편의 막막한 어둠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버린 것을 몰랐을 것이다. 개치비는 그 푸른 불빛을 믿고 있었고 해마다 우리 앞에서 뒷걸음치는 황홀한 미래를 믿고 있었다. 그것은 그때 우리를 피해갔지만 그런 것은 문제가 안 된다. 내일이 되면 우리는 더 빨리 달릴 것이고 더 멀리 팔을 뻗을 것이다. 그 어느 해맑은 날 아침에 그렇게 우리는 과거 속으로 끊임없이 밀려가면서도 흐름을 거스르며 배를 띄우고 파도를 가르는 것이다.